그 엄청난 한방은 전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무기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무기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은 그러한 미국의 힘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각각 세계 9위, 10위의 무기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합치게 되면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1,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력은 그들이 만들어낸 무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래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무기들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미래 첨단 무기들의 탄생은 미국의 우방국들마저 미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이스라엘 연합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그들의 기술력과 무기의 성능은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의 힘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적 같은 연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0%를 점령하며 압도적인 1위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차지해온 미국. 한국은 고작 2.4%로 9위에 그쳤고 이스라엘은 한국 바로 뒤인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9위와 세계 10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갑자기 한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기 생산 규모로는 미국에 한참 못 미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1, 2위로 압도적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미국산 무기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의 미래 첨단 무기들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무기들이 공개되며 미국의 우방국들마저 미국과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이스라엘 연합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의 엄청난 한방. 미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과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베트남. 미국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헬기와 드론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텍스트론, 임시스템즈가 베트남 국방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국제방위엑스포를 계기로 별도로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회의를 주선한 USASEAN 비즈니스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베트남 공안부와 국방부 인사들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계약이 거의 99% 체결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과 기존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베트남의 이러한 파격 결단은 바이든에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전체 무기 중 55.8%를 러시아로부터, 19.3%를 이스라엘, 6.6%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전체 무기 수입 중 절반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대신 수입하려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베트남은 원래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베트남 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고 소련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도 중국과 함께 지원을 많이 했고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으로 교관들을 보내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사이가 좋은 것과는 달리 남베트남은 소련과 적대적이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이 유엔 가입을 시도하자 소련은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뒤에 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월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트남이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지지하자 중국과 갈등이 생겼고 베트남은 중국과 중월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월전쟁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친러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주요 공직자나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베트남 기업인들이 소련 유학파가 많다 보니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응우엔 푸총, 넹 푸 트롱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르업 부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는 베트남에서도 주요 외국어로도 지정되어 있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 초등학교에서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데다가 현재는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버리자 러시아를 과감하게 손절하고 한국에 을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전체 국방 예산을 절반 이상 쏟아부으려 했던 베트남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미국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루머를 퍼뜨렸다고만 생각했죠. 자, 그런데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극비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탄 반장, 펜 된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깜짝 회동하고 우리 육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살피며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살 것을 사실상 확정한 분위기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장 장관은 지난 27터부터 29일 방한 기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방산 기술을 살피고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K9A1 자주포. K9A1 자주포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한 무기로 보조동력 장치 APU가 장착돼 주엔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 야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K9은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2월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폴란드와도 3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로부터 10조 원이 넘는 잭팟 계약을 제의받았죠. 미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한 곳은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전 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포병 장교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이죠.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부터 경연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양국이 번갈아 훈련전 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하이라이트였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과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생애 처음으로 실제 본 호주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미국산 무기보다 강력하고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미국산보다 가격이 싸다고 언빌리버블 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했던 미국산 자주포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사겠다며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호주는 심지어 하나가 호주의 대규모 무기 생산 공장을 지어 전 세계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이 파급력이 상당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최근 호주군과 중국군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호주 정부는 무려 17조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원래 미국산을 사려 했던 호주가 갑자기 한국으로 선택을 바꿔버리면서 미국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온 아랍에미리트는 갑자기 일본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아랍에미리트가 즉시 한국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동개발국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며 시간을 끌어온 인니는 큰일 난 것이죠. 필리핀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대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 군인들에게 나는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으로는 세계 1, 2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자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꿈의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 상용화 단계까지 성공시킨 한국과 1초 안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고 휴대용 모바일 레이더로 적의 모든 군사기지를 파악해 스텔스 유도탄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방위산업 동맹을 맺으면서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이 미국마저 제치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 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담 가격 역시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지난해 쫄란드와 1000대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해 초도 분량 180대를 우선 수출하면서 수출 첫 테이프를 끄는 바 있었습니다. 올해 나머지 820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K2 전차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로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고배를 마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수주 무산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산 검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쫄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K2 전차 수출 실패 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2 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잔밋빛이라는 점을 감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감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K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 한 건이 K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이를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들 도입하기로 절정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잡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자국이 두 차례 현대로템에 K2 전차들 추천했으나 현지 국방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서였습니다.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FMA는 작년 현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추천했다며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한국 K2가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EA7 전차보다 낫다고 펌가했다며 올해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한 진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MA는 두 전차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2 전차는 중량이 60톤 미만으로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일했는데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로템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노르웨이가 도입 분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 한국은 단가를 유지했으나 독일은 인삼했습니다. FMA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EA7 도입을 절정한 후 업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도 EA7 주력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고 밝히며 독일과의 관계를 감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 기준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언급한 발언입니다. 노르웨이는 기존 독일제 레오파르트 EA4 전차들 교체하는 신형 주력전차 MBT 사업을 추진해왔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레오파르트 EA7과 막판까지 검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K2는 입잘 검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의 대독일 정치적 입장 문제란 관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의 내부 국립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해산 석유 및 천연가스를 둘러싼 노르웨이 독일의 특수관계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서임 연구원 연금을 인용해 노르웨이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구매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가 독일 KMW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사로부터 레오파르트 EA7 주력전차 54대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보도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전차 선택은 천연가스들 매개로 한 점 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NUPI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 관계 독일과 노르웨이가 분명히 감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됐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노르웨이 상품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수출은 1조 3,570억 크로네로 지난해 노르웨이 수출 규모 2조 6,010억 크로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큰 호재이지만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기에 마남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는 군사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 크론의 약 73억 달러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독일과 상당수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들 진행 중인 점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방위사업청과 독일 연방조달청은 2021년 차기 재래식 잠수할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동일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노르웨이 4적, 독일 2적 등 각각 보유할 예정입니다. 볼의 시제 잠수함 건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밤산업체 관계자는 노르웨이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는 잠수함, 할전, 유호무기, 지상 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 탱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폴란드 이후 노르웨이를 서유럽 무기 수출에 교두보로 삼고자 쨌던 K2 제조사 현대로템은 향후 다른 나라의 수출 실적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볼의 폴란드와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는 2차 계약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2차 계약 수주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실패가 유럽 무기 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에 그동안 쌓아온 무기 거래들 여개 국가가 쉽사리 뚫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또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무기 조달 환검이 확연히 달랐던 점도 고려해야 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군 총사령관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은 작년 말 노르웨이가 전차 도입을 미루고 장거리 전밀유도 무기 젤리콥터들 도입하는 방안을 주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탱크를 공유해 안보 사정이 급했던 폴란드와 다르게 노르웨이는 이번 독일의 신규 탱크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잡는 등 전차 도입에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같은 유럽 내 국가들이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진출하려면 학작 법인 활용의 현지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무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독일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물러 지휘자동화 체계 장비 등으로 판매 무기도 답이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차의 거무, 무전기 등 지휘, 통제, 통신 등 자산을 수입 국가가 자국산으로 쓰는 일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도 수출할 수 있도록 시험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는 레나 군사기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오파르트 EA7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향후 18대들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복선으로 남아있다고 노르웨이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첫 인도 분량은 2026년이며 오는 2031년까지 순차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도입 결정은 19억 6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된 밤입이 증강, 예산 지출 계획의 일부여서 참담한 규모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19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네오파르트 EA7과 함께 마판까지 검증했지만 결국 좌절됐는데요. 마판까지 고민한 노르웨이가 네오파르트 2를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라는 점 외에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텔의 충미는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 기준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도 감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의문의 쐐기를 박았는데요. 앞서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지난달 독일이 오랜 머뭇거림과 핑계 끝에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을 절점했지만 네오파르트 2를 육군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네오파르트 2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FP의 분석이었습니다. FP는 그러면서 독일의 신뢰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그 틀을 파고들며 유럽 밤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2 전차는 한국이 미국 탱크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995년 개발에 작수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탱크라고 FP는 소개했습니다. 유럽 최고 전차들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네오파르트 2와의 비교 테스트에서도 춤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는데요. 또 한국 탱크 등 무기의 장점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와 뛰어난 생산 능력,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쫄란드에 수출되는 K2 탱크 1000대의 거무, 첫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D20대는 2026년까지 쫄란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화 모델 K2 PL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쫄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네오파르트 2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쫄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FP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럽 전체가 이번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탱크 구매처를 당장 한국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와 민감하다는 점과 유럽에서 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다양한 시험 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서는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진 미로슬라프 코바치 대령이 한 공영방송에 출연해 극찬을 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방위사업청이 KF-21 전투기 2호기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트 AIM-2000을 공중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무장분리 시험의 목적은 전투기가 무장 발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엔진 및 공기 역학적 변화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무장 작전 관련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험 비행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다양한 비행 영역에서 무장분리 및 기총소사 시험을 진행해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며 중장기적으로 국산 군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전 시험 비행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는 발사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KF-21 전투기는 두 가지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기에 이 부분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아이리스트는 날개 끝에 레일 방식의 무장 스테이션을 수직으로 장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이 점화되어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발사 영상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날개 끝인 무장 스테이션이 고정된 방식이 아닌 수직으로 파일런을 달고 여기에 미사일을 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날개 끝에 장착되는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미사일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잠시 전투기 파일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실 그곳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폭탄이나 연료 탱크를 잡아주는 넥과 전투기와 무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배선, 그리고 연료 및 연료 탱크 내부 가압용 공기 등이 오고가 파이프 내지 튜브 정도가 전부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 장착물을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한 구조물과 빈 공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아까워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체프 플레어 투하기나 기타 EW 장비를 넣은 파일런도 있습니다. 아무튼 폭탄이나 연료 탱크를 잡아주는 넥의 크기는 생각보다 대단히 작습니다. 이 넥의 역할은 평소에 폭탄을 잡고 있다가 투하 신호가 떨어지면 잡고 있던 후크를 푸는 한편 피스톤 등으로 폭탄을 강하게 밀어내어 폭탄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최근까지는 일종의 폭약 카트리지를 사용하였으나 F-22 이후로는 압축 공기, 즉 공압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시험 발사에서 사용된 독일제 아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서방제 미사일 중에서 기동성이 가장 뛰어난 미사일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아처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개발한 구형 AIM-9 사이드 와인더나 영국이 개발한 아스람, ASRAAM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경쟁 모델보다 강력한 초기 발사, 기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적외선 탐색기의 탐지각이 90도에 달해 적기와 교차되어 날아가더라도 순식간에 방향을 들어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의 국산 항공기 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애국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무장 시험은 아직 몇 차례 남았지만 성공적인 시작으로 무장 능력은 이미 완성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에서 개발된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결과로 서방 기술보유국에게는 배울 수 없었던 무장 통합 기술과 다양한 오류 해결, 그리고 전투기 소스코드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로 앞으로 국산 무장이 등장하면 우리 손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전투기 개발의 완벽한 의미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에는 수천억 원의 통합 비용이 들어가기에 동맹국인 미국 또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KF-21 전투기에 유럽제 무장을 통합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이후 유럽제 전투기에 한국산 미사일 통합까지 가능한 강력한 항공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무장 시험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시험 성공은 폴란드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베테랑 조종사 미로슬라프 코바치 대령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 KF-21 전투기를 극찬했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F-35 조종 훈련까지 받은 유능한 파일럿으로 지난 폴란드 협상 대표팀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사천을 방문해 KF-21 보람의 시뮬레이터를 조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의 무장 실험 성공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는 한국이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KF-21 전투기에 대해서는 미래 전망이 매우 밝은 전투기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이 개발한 KH-12 무장 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KF-21은 밤낮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KF-21 전투기는 국내외 여러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와 관련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위 산업 협력은 KF-21 생산 시설의 일부 혹은 MRO 센터 건립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여 국내 방산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국민들의 자부심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투기 기술의 혁신과 국방력 향상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KF-21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KF-21 전투기의 놀라운 무장 시험 성공은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한 겁니다. 앞으로 국방산업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KF-21 전투기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국방기술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들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얻고 KF-21 전투기의 발전과 성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국민들의 자부심이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 앞당긴 양산 일정도 중요하지만 부디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